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는 솥을 봅니다. 40년을 하루같이 봐온 광경인데도 오늘따라 그 수증기가 마치 죽은 사람의 넋처럼 희뿌옇게만 보입니다. 창문을 열면 시장통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오겠지요. 하지만 저는 선뜻 손을 뻗지 못합니다. 제 손마디는 이미 제 주인의 의지를 잃은 지 오래거든요.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솔로 문질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고춧가루 양념. 자국이 문신처럼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을 보고 참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제 이 손이 무섭습니다. 이 손으로 키워낸 것이 무엇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장통에서 욕쟁이 할매 국밥으로 불리며 산 세월이 68입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갓 돌 지난 준노를 등에 업고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며 소뼈다귀의 핏물을 뺐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맺혔지요. 그래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했습니다. 등에 업힌 준노가 깰까봐 숨을 죽이며 뼈를 치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새벽 4시는 저에게 기도의 시간이자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새끼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제 몸뚱이가 가루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믿었습니다. 준노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시장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등록금 1,0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사채업자 사무실까지 찾아가 비굴하게 웃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면 다 갚겠습니다. 제발 공부만 시키게 해주세요. 그 수모가 수모인 줄도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흰 가운을 입고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된다면 시장통에 비린내 나는 이 앞치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이 되었을 때 저는 가게 앞에 커다란 솥 하나를 더 걸었습니다. 기뻐서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서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기를 한 점이라도 더 얹어주며 우리 아들이 의사예요라고 자랑했습니다. 준노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바쁜 사람이 되었지만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느라 늙은 어미를 잇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어머니, 이제 장사 그만하세요.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라고 툭 내뱉는 아들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국자를 들어 국물을 저어봅니다. 솥 바닥에 뼈다귀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꼭 그날 산에서 들었던 돌멩이 구르는 소리 같습니다. 준노는 저에게 참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가끔 붙여주는 보약, 그리고 며느리 민지를 통해 전해오는 안부 인사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시장통 동료들이 말순이 너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어라고 할 때마다 저는 뒤틀린 제 손가락을 감추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정함 뒤에는 늘 묘한 정적이 있었습니다. 준노의 눈동자는 저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너머에는 제가 모르는 거대한 어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을 집도하는 그 깨끗한 손으로 늙은 어미의 수의를 미리 재단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준노와 민지가 예고도 없이 가게로 찾아왔지요. 한 손에는 백화점 딱지가 붙은 한우 세트를 들고 다른 손에는 주황색 쇼핑백을 들고서요. 준노는 제 옆에 앉아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좋은 곳으로 등산이라도 모시고 갈게요.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준노가 쇼핑백에서 꺼낸 것이 바로 저 등산복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쨍한 형광 주황색이었죠. 산에서는 조난 사고가 많아서 무조건 튀는 옷을 입어야 한대요. 헬기에서도 바로 보인대요. 아들은 직접 제 몸에 옷을 대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옆에서 어머니, 이거 정말 비싼 거예요라고 맞장구를 쳤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가방끈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안한 짐승처럼요. 준노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수 새 등산화를 신겨주었습니다. 이중 옥매듭이라 절대 안 풀려요. 끈을 조여오는 아들의 손길이 유난히 힘찼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생소했습니다. 아들은 제 신발끈을 묶어준 게 아니라 어쩌면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운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네 하며 그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자식의 머리를 만지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제 시계가 새벽 5시를 향해 갑니다. 국밥집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앞치마를 매지 못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저 주황색 등산복이 마치 거대한 눈이 되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안전하게 모실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수증기 사이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자식을 위해 삶았다고 생각했던 이 사골 국물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갑고 비린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도 국밥을 끓였습니다. 습관처럼 앞치마를 메고 습관처럼 깍두기 통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저를 욕쟁이 할매라고 부르며 뜨거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그날 이후로 늘 시베리아 벌판처럼 텅 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국물을 마셔도 그 냉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날 산에서 얼어 죽는 편이 나았을까요? 그날 아침 며느리 민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름도 낯선 그 산은 등산객 한 명 보기 힘들 정도로 인적이 드물었지요.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은 자꾸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제가 물어도 민지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보험 사기단 검거 뉴스가 흘러나오자 민지는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라디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시끄러워서 운전 못하겠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녀가 단지 초보 운전자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등산로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표지판도 없는 음침한 숲길이었습니다. 민지는 트렁크에서 배낭 2개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배낭은 어깨가 축 처질 정도로 묵직해 보였습니다. 가방 지퍼 사이로 두꺼운 공업용 고무장갑이 삐져나온 것을 보았지만 민지는 산에서 돌을 짚을 때 손이 다칠까 봐요라며 얼른 가방 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사준 새 등산화가 흙길에 잘 달라붙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을 딛는 족족 신발이 쭉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어라, 이 신발이 왜 이러지? 저는 멈춰서서 밑창을 만져보았습니다. 육안으로는 멀쩡한 요철이 있었지만 손끝에 닿는 느낌은 마치 왁스를 발라놓은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불량품을 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노 그놈이 사기당했나 보다. 이거 봐라,
미끌미끌해. 제가 신발을 내밀며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그녀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저승사자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산 중턱, 낡아 빠진 정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등산객 차림의 낯선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제 아들의 이름과 보험금, 그리고 사고사 계획이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사준 그 눈에 띄는 주황색 등산복은 만약의 사태에 저를 구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제 시신을 쉽고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직접 신겨준 그 기능성 등산화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밑창에 기름을 발라놓은 일종의 도구였던 겁니다. 제 발을 옥죄던 이중 옥매듭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족쇄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위해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발에 죽음의 수의를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심장은 시장통의 얼음 창고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신었던 등산화 한 짝을 신발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다른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 신발을 꺼내 밑창을 만져봅니다. 여전히 기름진 느낌이 손끝에 닿습니다. 그때의 소름 끼치던 촉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아들은 저를 산으로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아주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가장 효자다운 방식으로 포장해서 말입니다. 정자에 홀로 남아 쪽지를 씹어 삼키고 있을 때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목마르시죠? 이거 드세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아들이 설계한 이 완벽한 효도 관광의 다음 순서는 바로 이 며느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아들이라는 포식자가 사냥감을 몰아넣는 동안 마지막 순간에 방아쇠를 당겨야 할 사냥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불쌍했습니다. 그녀 역시 준노라는 괴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녀는 제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생존을 거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통에서 40년을 굴러먹은 이 늙은이가 세상 물정 모르는 며느리의 그 떨리는 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때는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청룡산에는 저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탐욕과 공포가 저와 며느리, 그리고 그 산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가게 냉장고를 열면 생수병들이 나란히 줄을 서 있습니다. 손님들이 물을 찾을 때마다 저는 가끔 움찔합니다. 투명한 페트병 안에서 흔들리는 그 맑은 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수겠지만 저에게는 그날 이후로 가장 치명적인 독약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통 사람들이 할매, 물 좀 줘하고 소리칠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혹시라도 누군가 미리 손을 댄 흔적은 없는지 저도 모르게 확인하고는 합니다. 쪽지를 삼키고 난 뒤
정막이 흐르던 정자로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화탓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지요. 민지는 배낭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걸으셨죠? 목 좀 축이세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남편을 둔 곱게 자란 며느리의 손. 그 손이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병을 건네받는 제 손가락 끝에 그녀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고맙다. 제가 짧게 대답하며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돌리려는데 너무나도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개봉되었던 드르륵 하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침묵의 물병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솥뚜껑을 열고 닫으며 산 사람입니다. 상한 고기 냄새, 묵은 쌀 냄새, 심지어는 국물에 섞인 아주 작은 잡내까지도 귀신같이 잡아내지요. 물병을 입가로 가져가며 코를 슬쩍 가까이 댔습니다. 무색무취여야 할 생수에서 미세하게 쓴 냄새가 났습니다. 약국에서나 맡아볼 법한 코끝을 찌르는 화학적인 냄새. 수면제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제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너도 좀 마셔라. 땀을 많이 흘렸구나. 제가 물병을 도로 내밀었습니다. 민지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독사라도 본 것처럼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아까 화장실에서 마시고 왔어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조악하고 가련한지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수돗물이 어디 있으며 평소 결벽증에 가깝게 깨끗한 것만 찾던 그 아이가 화장실 물을 마셨다니요. 산행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길이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제 뒤에서 따라오는 민지의 거친 호흡이 등에 닿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배낭 안에서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들, 아까 얼핏 보았던 공업용 고무장갑과 비닐봉투, 그것들이 무엇을 위한 도구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설계한 이 시나리오에서 며느리는 마지막 뒤처리를 담당하는 청소부였던 겁니다. 저는 민지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속으로는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우리 준노를 어떻게 꼬드겼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민 거냐?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이 여우 같은 년이 빚에 허덕이다 우리 준노를 망쳐놓은 거다. 저는 모든 원망의 화살을 민지에게 돌렸습니다. 내 배로 낳은 아들이 괴물일 리 없다는 그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산행이 길어질수록 민지의 모습은 살인자의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연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을 때였습니다. 액정에는 내 사랑이라는 이름과 함께 준노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으려다 말고 손을 덜덜 떨며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소 저에게 하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직이야? 빨리 끝내라고 했잖아.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채권자를 독촉하는 고리대 금업자 같은 목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두 번째로 제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지가 우리 아들을 망쳐놓은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꿰매 빠져 이 무서운 판에 가담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포식자가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아들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뼈가 으스러지고 있는 사냥감이었습니다. 그녀가 챙겨온 고무장갑과 수면제 섞인 물병은 그녀의 탐욕이 아니라 그녀의 공포였습니다. 아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그녀를 이 산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죽이려 하는 악마가 아니라 준노가 던져놓은 가시밭길 위에서 발피를 흘리며 걷고 있는 가련한 꼭두각시였습니다. 내 아들은 며느리를 사랑해서 지키려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대신 수행하고 버려질 소모품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 시장에서 남편에게 매 맞고 사는 여자들을 봅니다. 얼굴에 피멍이 들어서도 우리 남편이 원래는 착해요라고 말하는 그 여자들의 눈빛에서 저는 그날의 민지를 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욕하지만 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합니다. 거대한 공포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아 떨고 있는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거의 다 왔다며.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놀랄 만큼 덤덤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몰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제 뒤에서 짐승처럼 헐떡였고 저는 앞서 걸으며 발밑에 미끄러운 바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보다 더 깊은 생존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 제 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절벽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아들이 정해준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민지는 그곳을 바라보며 자꾸만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낭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안에 든 비닐봉투가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할 때, 혹은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공기. 저는 그날 청룡산에서 그 공기를 온몸으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준노는 몰랐을 겁니다. 사냥감이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40년 동안 뼈를 치고 고기를 썰어온 이 늙은 여자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잔인하게 침착해질 수 있는지 그놈은 계산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 저기에요. 저기 가면 경치가 정말 좋아요. 민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절벽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아들이 사준 형광 주황색 등산복이 안개 속에서 선명하게 번뜩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향하는 짐승에게 채워진 표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빳빳하게 깃을 세웠습니다. 어디 올 테면 와보라는 듯이요.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칼질을 시작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탁, 탁, 탁 소리가 오늘따라 참 날카롭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가 칼 쓰는 솜씨를 보고 감탄하곤 하죠. 40년 동안 고기를 썰고 뼈를 발라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칼은 참 정직한 도구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사람을 먹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하죠. 저는 제 아들이 쥐고 있는 칼이 사람을 살리는 메스라고만 믿었습니다.
그 메스가 제 심장을 겨누고 있을 줄은 벼랑 끝에 서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발밑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너머는 희뿌연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끝에 서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민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절벽 쪽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사준 그 미끄러운 등산화가 바스락거리는 돌멩이 위에서 위태롭게 헛돌았습니다. 저는 등 뒤로 느껴지는 민지의 시선을 견디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나를 밀어버릴 용기가 있기는 한 걸까? 민지가 제 어깨 근처로 손을 뻗는 게 느껴졌습니다. 옷깃을 스치는 서늘한 공기, 그리고 멈칫거리는 손가락의 떨림. 그녀는 저를 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등 뒤에 이마를 대고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가냘픈 흐느낌이 바람에 흩어질 때쯤 숲 안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를 쳐내며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림자. 검은 등산복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민지를 발로 툭 치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움직임, 그 체격,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서늘한 눈매.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 준노였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직접 온다고 했잖아. 이 쓸모없는 년아.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평생 들어온 그 다정하고 점잖은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으르렁거림보다 더 잔인하고 수술실의 차가운 금속보다 더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천천히 벗으며 저를 비웃더군요. 엄마, 왜 그렇게 봐? 엄마가 그랬잖아. 준노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 말 지키러 온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제가 평생 바쳐온 헌신을,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노를 위해 시장 바닥에서 보낸 40년 세월이 아들에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적금 통장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겁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며 거품이 일어납니다. 저는 국자로 그 거품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맑은 국물만 남아야 하는데 제 인생은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더 깊은 앙금만 남는 것 같습니다. 준노가 그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제가 알던 아들의 얼굴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사채업자들의 눈빛, 시장통에서 돈을 떼먹고 도망가던 사기꾼들의 입술이 그 얼굴 위에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괴물을 정성껏 대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엄마, 병원 경영이 장난인 줄 알아? 이자가 매달 수천만 원씩 나가. 엄마가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 10억, 그거면 나 다시 의사답게 살 수 있어. 엄마 인생,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 아들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줘? 준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제 형광 주황색 등산복이 아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아마도 빨리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 정도로 보였겠지요. 아들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까 민지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망설임 없는 아주 정확하고 계산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제 손이 아들의 탄탄한 팔뚝에 닿았습니다. 준노야, 이 등산화 끈 내가 묶어줬지.
제 목소리는 아주 낮고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절대 안 풀리는 이중 매듭이라고 했었지. 근데 말이다, 준노야. 세상에 안 풀리는 매듭은 없단다. 억지로 묶어놓으면 결국 끊어지는 법이지. 아들은 그제야 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시계가 어느덧 오전 11시를 가리킵니다. 이제 곧 점심 손님들이 몰려오겠지요. 저는 물을 다 썰고 양파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길 때마다 매운 기운이 눈을 찌르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날 산에서 이미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준노가 저를 밀어내려던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아들과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의 차가운 수돗물 소리, 시장 바닥의 비린내, 그리고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움직였던 제 손가락의 통증이었습니다. 그 고통들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저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키운 괴물을 마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무력하게 떨어지길 바랐겠지만 저는 그 미끄러운 신발 안에서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버텼습니다. 40년 동안 가마솥을 지키며 단련된 제 다리는 아들의 탐욕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지면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평온한 침묵이 깨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밑바닥에 불길이 거세게 일렁입니다. 솥 안에 육수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뚜껑을 들썩거리게 하죠. 저는 그 뜨거운 김을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가 화상 한 번 입지 않고 이 솥을 다루는 게 신기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 피부는 이미 수만 번의 열기에 익어 무뎌진 지 오래입니다. 마음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마음은 아무리 뜨거운 불길을 지나도 무뎌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롭게 타들어만 갑니다. 준노가 제 어깨를 잡았던 그날의 손길처럼 말입니다. 준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몸이 절벽 끝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밀려나갔습니다. 등 뒤로는 낭떠러지의 허공이 제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지요. 엄마,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엄마가 희생해줘.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준노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죽어도 호강하는 거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다던 제 입버릇이 지금은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솥단지 밑에 눌어붙어 있던 탄내 같은 것, 시장 바닥에서 침 뱉음을 당해도 꿀꺽 삼켰던 오염된 침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호로 자식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짐승이냐? 제 입에서 터져 나온 비명은 저조차 생소한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내 등록금 1,000만 원 없어서 사채업자 발등 붙잡고 빌 때 내 속이 어땠는 줄 아니? 내가 의사 됐다고 자랑할 때 내 뒤틀린 손가락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냐고. 이 나쁜 놈아, 내가 널 이렇게 키웠니? 내 살을 깎아서 너를 먹였는데 이제는 내 뼈까지 발라먹겠다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준노는 당황한 듯 뒤로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저는 아들이 사준 그 미끄러운 등산화를 벗어 놈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신발끈 절대 안 풀린다고 했지? 내가 풀어버렸다. 이 악마 같은 놈아. 아들의 미간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고
민지는 옆에서 자지러지게 울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그날 지른 비명이 아직도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준노를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신처럼 모시고 살았던 아들이라는 우상을 제 손으로 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고 나니 그 뒤에 남은 것은 흉측하게 일그러진 탐욕의 잔해뿐이었습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엎어진 준노를 내려다보며 저는 세 번째로 제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훌륭한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자식을 의사로 키워냈으니 제 인생은 숭고한 희생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과한 헌신은 아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었고 어미의 인생은 언제든 자기가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던 겁니다. 제가 아들을 괴물로 키운 것이었습니다. 내 희생이 거룩하다고 믿었던 그 오만이 결국 내 자식의 양심을 갉아먹는 벌레가 되었다는 사실을 피를 흘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괴물을 길러낸 창조주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미리 신고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제보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가파른 산길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준노는 엎어진 채로 제 발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병원 압류되면 나 죽어. 그 순간에도 아들은 제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무너지는 성벽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미끄러운 등산화 한 짝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신발을 보며 저는 40년 동안 제가 매달려온 허망한 꿈도 함께 던져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아들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우는 소리, 철컥하는 그 서늘한 금속음이 제 심장 박동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매, 국밥 한 그릇 말아줘. 정겨운 목소리들이 가게 안을 채웁니다. 저는 다시 무뚝뚝한 얼굴로 뚝배기를 꺼냅니다. 아들의 피가 묻었던 제 손은 이제 다시 고기를 썰고 국물을 담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여전히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이 굳은 살은 훈장이 아니라 제가 저지른 잘못된 헌신의 흉터라고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아들의 재판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만 저는 법원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마주할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잘못 쌓아 올린 제 인생의 무덤일 테니까요. 저는 그냥 여기서 국밥을 끓일 겁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정직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라 이 뜨거운 국물뿐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겨우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은 식당 안을 정리합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빈 뚝배기들을 쟁반에 겹쳐 쌓을 때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가 그 소란을 겪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국밥을 파는 게 독하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 면전에 대고 자식 앞길 막은 어미가 끓인 국물이 잘도 넘어가겠다며 침을 뱉기도 했죠. 저는 그 침을 앞치마로 쓱 닦아냈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닦아낸 게 어디 그까지 침 한 방울 뿐이겠습니까? 그날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산을 내려오던 기억이 납니다. 한쪽 등산화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흙먼지가 묻은 맨발로 차 바닥을 딛고 있었죠. 옆에는 수갑을 찬 준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나무들만 보았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을 때 문이 열리며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준노의 내연녀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비죽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준노에게 다가가 쏘아붙였죠. 오빠, 내가 경고했지? 나한테 빌린 돈 안 갚으면 같이 죽는다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경찰이 그 가파른 산속까지 저를 구하러 온 건 하늘이 도왔기 때문도 아니고 제 기도가 닿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탐욕에 배신당한 또 다른 여자가 제 안갚음을 하기 위해 던진 미끼에 제가 걸려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저 그들의 돈 잔치와 치정극 사이에서 우연히 목숨을 건진 운 좋은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주방 구석 바구니에 담긴 형광 주황색 등산복을 꺼냅니다. 아들이 사준 그 눈부시던 옷은 이제 곳곳이 찢어지고 흙먼지가 베어 낡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서걱, 서걱 소리를 내며 천을 자릅니다. 소매를 자르고 옷깃을 자르고 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특수 원단을 조각조각 냅니다. 그렇게 자른 천들은 이제 개수대 옆에 쌓여 행주가 됩니다. 10억 보험금의 표식이었던 주황색은 이제 뚝배기의 기름때를 닦아내는 비천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면회 신청서가 가끔 날아옵니다. 편지 봉투를 뜯지도 않고 난로 속에 던져 넣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가장 큰 복수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고상한 말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제 인생에서 그놈을 도려냈을 뿐입니다. 마치 상한 고기를 국물에서 건져내버리듯이요. 며느리 민지는 가끔 제 가게 근처를 서성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 밖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산에서 서로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었으니까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시 가게 문을 열던 날 박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순대국 한 그릇을 말아먹더니 제 손을 빤히 보더군요. 사장님, 이제 좀 편히 사세요. 자식 농사 그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박 형사에게 깍두기 한 접시를 더 얹어주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농사가 망했으면 밭을 갈아엎어야지 어쩌겠어. 내년 농사 지으려면 흙이라도 골라야지. 박 형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마신 국물은 참으로 썼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립니다. 드르륵 소리가 적막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집으로 올라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고운 모습입니다. 여보, 나 오늘도 국밥 팔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던 준노는 이제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투정 부리듯 말합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시계추 소리만 가득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내일 새벽 4시에도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뼈를 삶고 국물을 우려내겠지요. 누군가는 저를 동정하고 누군가는 저를 손가락질하겠지만 그 모든 소음은 끓어오르는 가마솥의 증기 속에 묻힐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창한 희생도 대단한 자식 사랑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제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의 감촉만을 믿습니다. 이 굳은 살만이 제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듭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내일 팔 물을 미리 씻어놓지 않은 게 생각나 잠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인생은 참으로 지독합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며 잠이 드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생존이겠지요. 대단한 반전도 화려한 복수도 없는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이 비루한 일상이
제가 얻은 유일한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공기가 창틀 사이로 스며듭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사고를 조금 더 오래 고아야겠습니다. 국물이 진해야 손님들이 추위를 이길 테니까요. 국밥 한 그릇의 온기,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